네, 지금까지 우리가 직료자기기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기초적인 사항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자, 오늘부터는 직료자기기 중에 한 일종인 동기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 먼저 제 11장 동기전동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동기전동기, 동기기, 예, 예, 동기기고요. 영어로는 싱크로너스 머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당연히 전동기가 있고요. 동기 전동기, 동기 발전기 두 가지 종류의 기기가 있고 동기 전동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11장에서 살펴보고요. 그 이외에 동기 발전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동기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름이 동기, 싱크로너스 뭘까요? 자, 이 동기기는 우리가 분류상으로 보면 문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교류기의 일종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교류기라 하면 고정자에 인가되는 전원, 이렇게 우리가 머신이 있다고 하면 여기 이제 고정자가 있죠. 고정자. 영어로는 이제 우리가 스테이터 얘기를 하는데 여기 삼상 교류를 인가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어, 교류기의 일종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입력으로는 우리가 삼상 교류가 들어가는 그런 형태고요. 이 안에 이제 회전자가 있습니다. 회전자는 다른 색깔로 표시할까요? 네, 회전자, 회전자, 로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에, 고정자에는 삼상 교류를 입력을 하고요. 회전자에는 우리가 직류 전자석 혹은 직류 전자석, 직류를 이용한 전자석 혹은 영구자석, 영구자석을 이용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 전동이나 발전기는 고정자는 우리가 3단 권선을 통해서 3단 교류를 인가하게 되고요. 회전자에는 직류를 인가하거나 혹은 영구자석을 써서 동작시키는 그런 머신을 우리가 동기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기기의 이제 고정자의 형태는 유도전동기와 동일합니다. 자, 동기기 이거의 이제 고정자는 똑같은 게 바로 뭐냐? 유도전동기의 고정자와 동일하다. 이퀴버런트에 완전히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유도전동기의 고정자를 그대로 동기전동기 또는 동기발전기의 고정자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프레임도 거의 똑같고요. 똑같은 형태로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동기기에 이제 우리가 고정자의 형태를 보게 되면요. 삼상 교류를 이용을 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죠. 자, 이제 고정자의 단면을 우리가 이렇게 고정자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 여기에 이제 삼상 권선을 감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폴스가 2다 그러면 전에도 얘기했듯이 여기 어떻게 되죠? 세 개의 권선을 감아야 되겠죠. A 다시, B 다시, C 다시를 감습니다. 자, 감는 요령은 여기다가 A 다시, 즉 360도 안에 이제 배치한다 그랬죠. 여기 B 다시, 여기 C, 여기 C 다시를 배치하고 여기다가 이제 각각 전류를 흘립니다. IA, IB, IC. 삼상 교류를 흘리게 되면 뭐가 발생한다 그랬죠? 자개가 발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N, S 이렇게 발생을 하고요. 여기 이제 회전한다 그랬죠? 우리가 이제 인간 전류를 한 A상만 쓰겠습니다. 이거 AM 코사인 오메가 T 하면은 여기 이제 오메가의 속도로 회전을 한다고 얘기했죠. 이게 P 이퀄 2일 때 고정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NS를 이제 어떻게 표시하느냐? 자개 밀도로 표시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BS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이제 오메가로 하는 회전 자개가 이루어진다. 이게 P 이퀄 2인 경우고 회전 속도는 인간
그 전류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그 다음에 요 BS의 크기는 우리가 이미 여러분 공부를 했죠. 어떻게 될까요? 인가된 전압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B는 어떤 수식이죠? 네, 앞에서 했던 거 4.44 FN 파이맥스. 그래서 이 BS에 의한 자속의 크기는 4.44 FN 파이맥스 형태로 우리가 주어진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전압이 인가돼 일정한 값이 들어가면 BS 값도 일정하게 되고요. 주파수에 의해서 회전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극일 때고요. 우리가 P 이퀄 4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사극기. 예, 먼저 우리가 스테이터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극기. 자, 사극기의 경우 다시 한번 우리가 리뷰를 한번 해보죠. 자, 여기에 역시 스테이터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사극기를 배치를 해야 되죠. 그럼 이 안에는 극이 4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있죠. A1, A1 다시도 배치해야 되고요. 예, B1, B1 다시, C1, C1 다시. 이게 이제 NS 하나가 되고요. 여기 이제 또를 4개가 되니까 A2, A2 다시, 예, B2, B2 다시, 예, C2, C2 다시. 이렇게 6개의 권선을 여기다 배치를 해야 되겠죠. 물론 A1과 A2, B1과 B2 권선은 서로 직렬로 연결해서 같은 전류가 흐르도록 배치를 하면 됩니다. 자, 6개의 배치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 하나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A1을 배치하면 A1-는 90도에 배치를 해야 되겠죠. 그죠? B1은 어디에 배치해야 될까요? 원래 이극일 때는 120도 위상차지만 여기는 60도 떨어진 곳에 B1, 예, 그 다음에 이제 90도 떨어진 B1-를 배치를 해야 되고요. C1은 어디에 배치할까요? C1은 여기 C1, 이쪽에 C1-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360도 중에 180도 안에 3개의 권선을 배치하고 나머지 3개의 권선은 나머지 180도에 배치를 하죠. 자, 그래서 이 이제 여기서도 역시 뭐가 발생할까요? 이제 자석이 발생을 하는데 이때는 N, S, N, S 이렇게 4개가 발생을 하고요. 역시 이것도 이제 회전을 합니다. 회전하는 속도는 자, IM에다가 역시 여기다가 IA다가 IM 코사인 오메가 T를 인가하게 되면 이때 회전하는 속도는 얼마가 될까요? 예, 이게 실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극만 우리가 표시를 하게 되면 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BS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얘가 돌아가는 속도는 바로 2분의 오메가죠. 예, 2분의 오메가. 전기적으로는 오메가지만 기계적으로는 2분의 오메가 반밖에 못 돌아요. A에서 B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계각으로 표시할 때는 2분의 오메가만 우리가 회전을 하는 그럼 전기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메가로 돌죠. 전기각은 이 주파수랑 동일하게 도는데 기계적인 각도는 2분의 오메가. 이건 전기각. 이거는 기계각이죠. 각이 아니라 속도죠. 전기각 속도, 기계각 속도.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기각도는 인가된 주파수대로 돌지만 기계각도는 2분의 오메가, 4폴인 경우는 2분의 오메가만큼 돌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P 이퀄 6일 때 한번 또 그까지 해볼까요? 예. 자, 6국인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6국의 경우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다가 6국을 이제 배치를 해야 되는데요. 권선이 몇 개가 있을까요? 여기서는 극이 6개니까 A1, A1 다시, A2, B1, B1 다시, C1, C1 다시, 그다음 둘, 셋, A2, A2 다시, B2, B2 다시, C2, C2 다시. 하나 더 있죠. 예. 총 9개의 권선을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B3, B3 다시, C3, C3 다시. 그러니까 9개니까 360도를 이제 쪼개야 되겠죠. 예, 6풀인 경우는 360도를 6으로 하니까 60도 안에 예, 60도입니다. 이제 우리가 60도 안에다가 뭘 배치를 해야 될까요? 이제 그림을 그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요 권선을 120도죠.
합니다. 그래서 3으로 나눠야 되니까 60도가 아니라 120도. 다 이거 지우겠습니다. 전체 3개의 권선을 몇 도에 배치를 해야 되냐면 120도 안에다가 배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를 배치를 해야 되고 3개씩 300씩 나눠서 해야 되겠죠. 자, 이때 이제 여기서 몇 개의 극이 발생할까요? 6개죠. N, S, N, S, N, S 이렇게 6개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게 역시 우리가 이제 여기서 N이 이렇게 BS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기계각속도로는 전기각속도로는 오메가, 전류가 이렇게 흘렀을 때 오메가가 발생하고요. 기계각속도로는 얼마가 될까요? 기계각속도는 이제 이게 오메가일 때 여기까지밖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될까요? 3분의 오메가의 속도로 기계각도는 회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전자의 속도가 뭐에 따라 바뀌어요? 이 폴스에 따라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기 속도를 싱크로너스 스피드 이거는 우리가 회전자계의 속도입니다. 뭐에 따라 바뀌어요? 폴스에 따라서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RPM으로 환산하면 P분의 120F RPM으로 회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게 이제 기계적으로 실제 회전하는 속도가 되고요. 우리가 이걸 레디안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n을 뭐로 나누죠? 60으로 나누고요. 그래서 n을 60으로 나누고 레디안으로 환산하면 n을 60으로 나누면 이건 RPS가 되고요. 이거를 이제 60분의 n에 여기다가 2파이를 곱하게 되면 바로 이제 그 전기적인 레디안이 되겠죠. 이게 우리가 오메가 m 레디안 퍼 세크. 그래서 RPM으로는 이렇고요. 레디안 퍼 세크는 이렇게 회전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그림에서 보면 알겠지만 동기기의 고정자는 이렇게 합니다. 2폴인 경우, 4폴인 경우, 6폴인 경우 다 뭘 해요? 3상 건선을 이용해서 회전자계를 만들죠. 그런데 그 회전자계의 정기적인 각속도는 동일합니다. 주파수에서 결정되니까요. 그 다음에 그 회전자의 자계 크기, 자석 밀도의 크기도 임가되는 전압에 의해서 다 결정돼요. 그래서 일정한 크기로 계속 회전을 합니다. 대신 기계적인 각도는 실제 교류 한 주기 동안에 이동하는 속도, 실제 돌아가는 속도를 얘기하는데 P 이퀄 2인 경우는 360도 한 바퀴 돌고요. P 이퀄 4인 경우는 교류 한 사이클에 대해서 180도 기계적으로 회전을 하죠. 그다음에 60인 경우는 120도를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폴스가 증가함에 따라서 당연히 동기 속도는 그 줄어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먼저 시간에 살펴봤고요. 이건 이제 스테이터입니다. 스테이터가 결국 스테이터의 구조, 회전자기는 우리가 유도기와 똑같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로타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회전자. 우리가 로타에 대해서도 한번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진한 거 쓸까요? 로타. 자, P 이퀄 이극기일 때 로타는 요 안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자, 이걸 이제 요 밑에다가 P 이퀄 이때 그리겠습니다. 자, 로타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로타는 여기다가 권선을 배치를 해가지고요. 여기다가 이제 전류를 흘립니다. 근데 DC를 흘리게 되죠. 코일을 감아가지고 DC로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다 그리게 되면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여하튼 여기다가 DC 전류를 흘리게 되죠. 그럼 DC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뭐가 발생하냐면요. 여기서 BR이 회전자에 의해서 자개가 발생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동기 전동기 P 이퀄 2인 경우는 당연히 회전자에서도 자석이 몇 개냐면요. NS. 자, 2극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게 고정자가 2극이면 회전자도 당연히 2극이에요. 그런데 동기 전동기 발전기는 회전자는 교류를 이용하지 않고요. 직류 전자석 혹은요. 그냥 영구자석 NS. 그래서 오화입니다. 그래서 직류 전자석을 쓰든지 영구자석을 쓰든지 해서
자개를 만들어 냅니다. 사극인 경우는 어떨까요? 사극인 경우는 고정자가 사극인 경우는 회전자도 역시 사극이 돼야 됩니다. 사극.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IF를 흘리고요. 또 여기다도 감아가지고 여기다도 IF 흘려서 이제 여기로 여기도 이제 IF가 흐른다고 가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N, S 이쪽에 N, S 이렇게 만들죠. 그래서 그 코일을 두 개 감고요. 거기다 직류여자를 함으로 해서 이렇게 사극을 만들죠. 자, 아까 얘기했듯이 고정자가 사극이면 회전자도 사극이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만들죠. 이렇게 만들든지 혹은 이게 좀 감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N, S, N, S. 그래서 두 가지 타입으로 만드는데요. 하나는 실린더 모양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슬롯의 권선을 만들어 가지고 직류를 만들 수도 있고요. 다음처럼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코일을 감아서 자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자가 이런 타입은 우리가 이런 타입은 뭐라 그러냐면 돌극, 예, 돌극기. 예,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튀어나왔다는 게 셀리언트죠. 예, 폴이 튀어나온 거고요. 요거는 뭐라 그러느냐? 요거는 난 셀리언트, 네, 비돌극 혹은 뭐라 그럴까요? 예, 원통형, 예, 실린더리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터가 사극이면 로타도 사극을 배치하는데 이 사극을 로타 만들 때 건선 두 개를 실린더 모양의 회전자에다가 XY 축으로 90도의 차이를 두고 감아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만들든가 혹은 이렇게 돌극 형태로 만들든가 합니다. 자, P 이퀄 6인 경우를 보면요. P 이퀄 6인 경우는 역시 여기도 로타도 몇 개가 있을까요? 6개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이 실린더 모양으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감기가 왜냐면 건선이 몇 개 필요하죠. 세 개를 감아야 되니까 이게 어렵고요. 이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로타가 이렇게 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한 다음에 한 다음에 여기다가 코일을 감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N, S, N, S, N, S. 그래서 6국 정도부터는 뭐밖에 없냐면 돌굵기밖에 없어요. 감을 수가 없습니다. 비돌 그 원통형으로는 감을 수가 없죠. 그래서 로타는 이렇게 직류 전자석을 이용해서 감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타의 구조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로타의 구조를 보면 P 이퀄 2인 경우는 원통형으로 만드는 게 일반적이고요. P 이퀄 6인 경우는 돌굽기 형태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형태로 우리가 이제 회전자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사극기 경우는 어떻냐? 사극기 경우는 둘 다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린더 모양으로 자석을 직전 자석을 만들든가 영구 자석을 만들든가 혹은 돌굽기 형태도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가 그 고정자와 회전자에서 자개를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동기기를 들어가기 전에 리뷰를 해봤죠. 자, 고정자는 유도 전동기랑 똑같다. 3상을 이용해서 회전자개를 만듭니다. 단지 2극이냐 4극이냐 6극이냐 이렇게 되는 거고요. 회전자는 회전자의 자석은 우리가 직류전자석을 갖고 만든다. 혹은 영구자석을 갖고 만들죠. 기억할 건 고정자가 2극이면 회전자도 2극. 고정자가 4극이면 회전자도 4극. 고정자 6극이면 회전자도 6극의 형태로 구성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다 일단 지우고요.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뽑고 우리가 동기기의 기본 동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그림을 딱 보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삼상이 고정자가 있죠. 그래서 이 고정자를 보면 고정자가 유도기 고정자와 동일하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가끔 객관식 문제는 나오죠.
동기기의 고정자는 유도기의 고정자와 유기다. 3상을 여기다 감죠. 자, 이게 P 보면 여기가 A고요. 여기가 A 다시 이렇게 감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폴스가 얼마가 될까요? 2가 되겠죠. 2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 B가 있고요. 여기 B 다시 이쪽에 C, 여기 C 다시를 배치하죠. 그래서 유도기랑 동일하게 배치를 하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그 삼상 교류를 흘리죠. 흘리게 되면 또는 전압을 인가를 합니다. 그러면 고정자의 삼상이 인가됨으로 해서 여기 N극, S극 이렇게 발생을 하고요. 회전자계가 발생을 하고요. 이 회전자계가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전을 합니다. 그 회전하는 속도가 바로 요거죠. 얼마죠? ns 동기 속도로 동작을 하고 이거 반드시 잊지 마셔야 되죠. 계산 수식은 120 F. 인가엔 주파수가 F라고 할 때 우리가 RPM이 다음과 같으로 회전을 한다라는 거고 회전하는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인가된 전원의 위상이 빠른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그러니까 A상 여기 흐르는 A상 전류가 이쪽에 B상보다 위상이 앞서기 때문에 A에서 B 쪽으로 이렇게 회전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되고요. 자, 로타도 역시 그 자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로타는 당연히 뭘 쓰느냐? 우리가 실린더 모양을 쓰든지 지금 여기 이거는 이제 그림 실제는 실린더 모양으로 하는데요. 여러분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은 돌긋기 형태로 표시를 했죠. 자, 그래서 여기에 로타에다가 실제는 실린더입니다. 여기 코일을 감고 여기다가 뭘 쓰느냐? IF라는 직류 전류를 흘리게 되죠. DC입니다. DC. DC를 흘려서 여기가 이쪽에 N극,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이렇게 만들어 냅니다. 이걸서 뭘 쓰느냐? DC 전자석, 직류 전자석을 쓰든지 혹은 영구 자석을 써서 역시 이극기이기 때문에 N 하나 S 하나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자석 밀도의 형태로 이걸 표현하게 되면 자, 이쪽 N에서 S로 가는 요게 바로 뭐냐? 우리가 BS고요. BS. 그래서 고정자에서 만들어진 회전자계인데 이게 이제 돈다 그랬죠. 얼마의 속도로 NS로 회전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회전자에서 만들어진 자계는 요거죠. 우리가 BR이라고 그랬고요. 자, 알다시피 여러분 그 두 개의 자계가 있을 때 이 자계가 어떻게 되죠? 힘이 작용하는 거죠. 어떤 힘이 작용합니까? 두 개가 자개의 방향이 일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하니까 이 BR이 이제 힘을 받죠. 힘을 받아서 뭘 하죠? 회전을 합니다. 근데 동기전동기는 이게 같은 속도로 돌게 돼요. 같은 속도로 도는 게 동기죠. 그래서 실제 회전자가 회전하는 속도는 고정자에서 만들어진 회전자계의 속도와 같은 속도로 회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동기전동기의 특징이죠. 그래서 동기기라 하면 싱크로너스라 하면 의미가 뭐냐? 회전자계와 같은 속도로 회전자가 즉 전동기가 회전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가 동작 상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자, 여기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부하가 없다. 부하가 없다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고정자고요. 고정자. 그래서 고정자에 지금 NS가 만들어졌고 이게 지금 오메가 S 레디안 퍼 세크로 얘기하면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개의 고정자와 회전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NS가 있어서 딱 일치한 형태로 지금 이게 회전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회전을 하죠. 얼마의 속도로 돌까요? 오메가 S의 속도로 돕니다. 그래서 동기기는 이제 아무런 부하가 걸리지 않고 고정자의 삼상을 인가해서 회전자계를 만들고 회전자의 직류 전자석 혹은 영구 자석을 써서 하게 되면 두 개가 딱 일치해요. 토크가 발생해서 딱 일치하죠. 이건 우리가 자석의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안정한 상태가 되고 그런데 밖에 있는 요 NS가 회전하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회전자계 즉 로타의 회전자계 NS도 역시 같은 속도로 회전 딱 일치한 상태에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게 상태가 뭐냐 어떤 상태냐 이제 뭐 아무런 액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전력이 일어나지 않고요. 그냥 일치시켜서 돌죠. 이걸 우리가 무바 상태라 그러고 이때의 파워는 얼마냐면 0입니다. 0. 그래서 무바 상태로 우리가 회전을 하게 되죠. 무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전자계의 에, 예, 그래서 이런 형태로 돌게 되고요. B 이퀄 제로 형태. 이걸 우리가 무바 상태다. 그래서 일치하는 형태고 이때는 실제 여기 발생하는 토크가 얼마냐면 0입니다. 0. 0의 형태고요. 그다음 입력되는 파워도 제로입니다. 자, 만약에 이제 전동기로 동작할 때 여기 이제 부하를 연결을 했습니다. 여기 부하. 그래서 우리가 펜 부하를 달았는데요. 자, 그래서 무부하 상태에서 우리가 전동기 동작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이제 여기에 아무것도 없다가 이런 펜이 달리게 되면 뭘까요? 회전 속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고정자에서의 이제 우리가 BS하고 BR이 딱 일치하고 있었는데 BS하고 BR이 이게 이제 BS는 누구에 의해서 회전을 하죠? 인가된 전원의 주파수, 고정자 주파수에서 회전하기 때문에 이거는 부하하고 무관합니다. 그냥 BS라고 돌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BS는 그냥 오메가 S의 속도로 돌게 되고요. 자, BR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실제 뭐냐면 이 축에 이런 팬이 달라가지고 돌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회전 속도가 잠깐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BS는 그냥 오메가 S로 돌고 있는데 BR은 이렇게 처지게 되죠. 처지게 됩니다. 근데 이 처지는 각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델타다 이렇게 처지게 되죠. 만약에 이 부하가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델타가 더 벌어지게 되고요. 이 TL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걸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이 부하가 걸린 거를 이렇게 우리가 TL로 표시를 하게 되고요. TL이 점점 그 TL이 커지게 되면 점점 벌어집니다. 자, 벌어지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이 여기서 이거를 이제 일치시키는 쪽으로 우리가 토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토크는 전동기가 내는 토크죠. 어느 쪽으로? 쫓아가려는 쪽으로 토크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T가. 자, T가 발생하면서 계속 쫓아를 가죠. 그래서 실제 들어가는 속도는 같아요. 같은데 두 개의 자개 사이의 각도가 벌어지게 되면 토크가 커지게 되죠. 최종적으로는 이제 TL하고 T가 같아지면 델타가 더 벌어지는 게 멈추고 쫓아가게 되죠. 자, 이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벌어지게 되죠. 그럼 실제 토크가 발생하고요. 이 토크에다가 속도를 곱한 값이 바로 뭐가 되느냐? 파워가 되고 이게 기계적인 출력이 됩니다. 이 기계적인 출력은 전기적으로 우리가 파워를 공급을 하죠. 자, 그래서 부하가 걸리게 되면 고정자의 자개와 회전자의 자개 사이의 각도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벌어지는 정도는 부하가 얼마나 걸렸냐, 부하 토크에 달려 있죠. 그래서 부하 토크의 평형을 이루는 정도의 회전력을 발생시키는 TE를 발생시키는 각도만큼 벌어지게 되죠. 만약에 TL이 더 증가하면 델타는 더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외부에 주어진 토크하고 같은 토크를 내도록 평형 상태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죠. 자, 이게 이제 전동기 동작입니다. 그래서 전동기 동작의 특징은 회전은 이쪽으로 하고 있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누구의 속도죠? 고정자에서 만들어진 회전자계의 속도고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건 뭘까요? 이거는 모터 내부에서의 그 회전자에서의 각도죠. 그래서 누가 더 빨리 돌죠? 이게 더 위상이 앞서게 됩니다. 자, 잊지 마십시오. 동기전동기에서는 두 개의 회전자계가 존재합니다. 고정자에는 회전자계와 그다음에 회전자에서의 회전자계가 존재하는데 고정자의 회전자계가 회전자의 회전자계보다는 위상이 앞서죠. 얼마만큼? 우리가 델타만큼. 그래서 델타를 여기서 여기까지를 각도를 하게 되면 델타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전동기 동작이죠. 그래서 전기적인 파워가 들어와서 기계적인 파워가 출력으로 나가는 그런 형태죠. 자, 그 밑에 있는 걸 보면요. 역시 무부하 상태에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요거를 붙였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원동기라고 합니다. 원동기. 프라임 무버. 그래서 이제 그 축에다가 뭐 모터를 물려도 되고요. 이게 터빈일 수도 있고요. 어떻든 기계적으로 뭔가 풍력 발전기의 풍차일 수도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뭔가 외부에서 돌아가는 장치를 달아서 그냥 내가 로타를 먼저 돌렸어요. 자, 무부하 상태에 같이 돌고 있던 거를 이쪽으로
TM이라는 토크로 돌렸죠. 그러면 누가 이건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회전자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속도로 돌고 있던 거에다가 외부에서 회전자를 더 빨리 돌리니까 회전자가 이제 앞서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제 BR이 앞서게 되고요. 뭐보다 BS보다 앞서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프라임 무버 원동기로 회전자를 더 빨리 돌린 거죠. 돌리게 됩니다. 자, 돌리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얘는 지금 좀 돌리는 거는 똑같아요. 도는 건 똑같은데 지금 각도가 벌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각도를 재면 이제 우리가 델타라는 것을 우리가 갖게 되고요. 자, BS와 BR이 더 앞서죠. BR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델타가 0보다 작다라고 얘기하고요. 이때는 델타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고정자에서 만들어진 회전자계를 기준 각도로 하고 그보다 뒤쳐졌을 때 회전자에서 만들어진 그 회전자계의 각도가 뒤쳐졌을 때를 0보다 크다고 하면 앞선 거는 이제 0보다 작은 그런 값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회전자 쪽에다가 이제 힘이 작용을 하게 되죠. 힘이 어느 쪽으로 작용할까? 이쪽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치하는 쪽으로 가는데 너무 앞서가죠. 일치하는 쪽으로 토크가 발생하죠. 그래서 여기 외부에서 인가된 TM과 전동기에서 이쪽으로 TE가 발생을 하죠. 두 개가 같아지는 값에서 델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여기서 보면 전동계선에는 토크하고 회전 속도의 관계를 보게 되면 두 개의 방향이 반대가 되죠. 토크하고 회전 속도하고 반대가 되니까 파워가 결국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쪽이 되고요. 결국 전기적인 파워가 일로 나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에너지가 우리가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 현상을 알게 되죠. 바로 이게 뭡니까? 발전기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동기기는 사실은 전동기와 발전기를 동시 쓸 수가 있어요. 동시 쓸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런 오퍼레이션의 차이가 발생을 하죠. 자, 여러분이 이 페이지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동기기의 무부하라는 게 뭐냐? 부하가 아무것도 안 걸렸어요. 발전기도 아니고 전동기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고정자의 자개의 방향, 즉 잊지 마십시오. BS하고 BR은 딱 일치하는 쪽으로 동작을 하고 둘 다 이제 우리가 오메가 S로 돌죠. 자, 그런데 전동기로 동작할 때는 누가 앞서죠? 고정자에서 만들어진 BS가 앞섭니다. 누구보다? 회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BR보다. 둘 다 어떤 속도로? 같은 속도로 돌아요. 속도는 같은데 둘 사이가 벌어졌죠. 이게 그 각도를 우리가 델타다라는 거고 델타의 크기는 누가 결정해요? 부하에서 걸린 요 TL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TL이 증가하면 델타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델타가 바로 뭘 얘기할까요? TL의 크기를 얘기하는 각도가 됩니다. 그래서 델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부하각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하가 얼마나 걸렸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형태고요. 나중에 이제 이 부하각이라고 얘기를 하죠.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 이제 이런 원동기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당연히 회전자가 더 뭐보다 고정자보다 더 앞서서 돌게 되고요. 여기 이제 역시 델타의 형태를 취하게 되죠. 물론 이 두 개는 같은 속도로 돕니다. 오메가 S의 속도로 우리가 돌게 되는데요. 대신 두 개가 각도가 벌어지고 누가 더 앞서죠? 회전자의 회전자계가 더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델타의 크기는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요. 외부에서 공급한 요 TM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그러면 TM이 크면 클수록 델타는 더 크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나가는 파워가 더 증가를 하죠. 여기서는 우리가 델타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파워 앵글이라고 합니다. 전력각. 그래서 똑같은 델타인데 이름을 좀 달리해요. 우리가 전동기에서는 부하각, 로드 앵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부하각 혹은 토크각 이렇게입니다. 토크. 왜냐하면 외부에 인가된 토크에 따라서 델타가 벌어지기 때문에. 근데 발전기에서는 이 델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워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워가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전력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또는 여기도 이제 우리가 뭐 부하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델타에 대한 이름이 꽤 많은데 델타를 공통적으로 쓰는 것은 부하각, 로드 앵글이고요.
전동기에서는 그걸 또 토크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발전기에서는 그걸 우리가 파워앵글, 전력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 메커니즘을 일단 여러분 기본 동작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무바 상태가 어떤 거냐? 전동기 동작일 때 어떤 회전자기가 더 앞서게 되느냐? 그 다음에 둘 사이에 델타라는 각도만큼 벌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전동기에서는 부하 토크와 관련이 있고요. 발전기에서는 거꾸로 회전자의 회전자기가 더 고정자에서 발생한 자기보다 앞서게 되고 그때 그거의 크기는 외부에서 원동기에서 공급하는 토크, 회전력, 파워에 따라서 파워가 증가하면 델타가 벌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동기기의 기본 동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몇 가지 용어들을 한번 익히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데요. 자, 지금 보면 고정자에도 권선이 있죠. A 다시. 자, 그러면 이게 공간상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자계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고정자에서 만들어진 자계. 이게 이제 오메가 S로 돈달했습니다. 동기 속도로. 그 다음에 회전자에서 만들어진 자계. 이거는 우리가 직류전자석을 써가지고 역시 오메가 S로 돌고요. 지금 이제 모타를 표시하고 있겠죠. 이거 델타라는 각도. BS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죠. 두 개가 같은 속도로 돌게 되죠. 자, 이때 이제 비아를 만들어내는 권선 여기 있죠. 요거. 요 권선. 이 권선은 뭐라고 그러냐? 계좌 권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용어가 있겠습니다. 회전자의 권선, 회전자의 감은 권선을 계좌 권선이라고 그러고요. 이거를 우리가 영어로는 field winding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좌 권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계좌 권선은 뭐래요? 회전하는 회전자에 감겨 있기 때문에 회전합니다. 얼마의 속도로 돌죠? 계좌 권선? 계좌 권선이 움직이는 속도는 오메가 S죠. 보니까 계좌 권선이 있는데 여기를 통과하는 자속은 NS. 그 다음에 여기 BS하고 BR이 이 계좌 권선 안을 통과를 할 텐데요. 근데 BS하고 BR을 보면 오메가 S로 돌고 있고요. 권선도 똑같이 돌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 계좌 권선에는 자속이 변화하지 않는다. 그죠? 계좌 권선의 세기 자속은 변화하지 않죠. 왜? 같은 속도로 돌니까. 그러니까 계좌 권선에는 뭐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역기전력, 즉 패러데이 법칙을 적용해 보면 이 자속의 변화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전압은 얼마죠? 0이 됩니다. 역기전력이 바로 0이 되죠. 전압이 유기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회전자에서는 역기전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역기전력이 발생하지 않, 자속의 변화가 없으니까. 자, 회전자 권선. 자, 이거 말로 한번 써볼까요? 회전자 권선. 다른 말로 이걸 뭐라 그러냐면 계좌 권선입니다. 자, 이 회전자 권선 내에서의 세규 자속은 이 변화는 없다.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다는 얘기가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에 의하면 역기전력도 없다라는 거죠. 이것도 없습니다. 역기전력도 없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전압 유기되는 게 없죠. 여기 전압 유기되는 게 없습니다. 역기전력이 없죠. 역기전력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전력의 에너지 변환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변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전자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회전자 권선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두 개가 권선과 회전자계가 같은 속도 돌기 때문에 회전자계의 변화가 없고요. 역기전력이 발생하지 않죠. 이 얘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너지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변화는 없습니다. 즉 어디에서 회전자 권선에서의 에너지 변화는 없다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회전자 권선 뭐만 해요? 그냥 자석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요. 계좌라고 붙입니다. 계좌. 자석만 만드는 장치. 자석. 즉 BR만 만드는 장치. 그래서 우리가 계좌고 그 계좌 내에서는 역기전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기기는 동기 전동기 혹은 발전기로 동작을 하죠. 전동기일 때는 전기 에너지가 기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발전기 경우는 기계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를 받게 되는데 회전자에서는 그런 에너지 변환 과정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에너지 변환 과정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자, 이걸 볼까요? A 다시. 자, 고정자 권선은 뭐라고 있습니까? 정지에 있죠. 자, 이 정지에 있는 권선에 우리가 여기서 회전자계 BS도 우리가 오메가 S로 돌고, 그죠? 여기 로타에서의 자계도 오메가 S로 돌죠. 이 두 개의 자계가 A 권선은 정지해 있는데 거기를 이제 이게 빙글빙글 돌면서 A 권선의 세기자속을 변화시키죠. 그럼 여기 뭐가 발생하냐면요. EA 즉 역기전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역기전력이 발생하면 여기서 바로 뭐냐면 이 역기전력을 상쇄하는 파워가 이제 공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정자 권선에서 뭐가 일어나게 돼요? 역기전력이 발생을 하죠. 역기전력이 발생한다는 사실 자체는 거기서 에너지 변환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동기기에서 실제 에너지가 변환되는 과정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고정자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정자를 우리가 고정자라고 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에너지 변환이 일어나는 장치를 다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전기자라고 그럽니다. 전기자. 아마추어. 예. 그래서 이 동기기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회전자는 뭘 만들어요? 우리가 계자만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건 그냥 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고정자는 전기적인 변환이 일어나게 돼요. 에너지 변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전기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고정자, 전기자는 정지해 있고요. 계자는 회전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동기기 특징을 얘기할 때 동기기를 다른 말로 특징을 얘기할 때 뭐냐면 휘 예, 동기기를 다른 말로 회전 계자형이다 이렇게 말이 되죠. 예. 계자가 이제 우리가 회전을 하죠. 또는 고정된 전기자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기자가 정지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동기기의 우리가 특징으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직류자기기를 배우고 있는데요. 직류자기기는 지금 봤듯이 동기기는 회전자에다 직류를 여자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뒤에 직류전동기를 배울 겁니다. 직류전동기는 이 반대예요. 직류기 그냥 써볼까요? 직류기는 고정된 계자를 갖고요. 그다음에 회전 전기자양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직류자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동기기, 직류기인데 이 두 개가 서로 반대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내가 미리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직류기를 안 배웠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는데 어쨌든 두 개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거기는 계자라는 걸 갖고 있는데 동기기는 계자를 회전시켜요. 그런데 직류기는 계자가 정지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계자와 전기자의 개념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우리가 이제 형태를 보게 되면 자, 이제 다음 같은 그림을 보게 되면요. 이 보니까 고정자에다가 우리가 이제 그 형태를 하는데 이제 델타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한번 그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고정자 권선에 의해서 고정자에 대해 삼상을 인가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자기가 우리가 BS였고요. 이게 이제 얼마의 속도로 돌죠? 오메가의 속도로 돕니다. 그 다음에 회전자에도 역시 영구자석을 쓰던 또는 직류전자석을 써가지고 우리가 BR이라는 걸 만들어내고요. 그러면 공극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합성된 형태가 실제 예, 예, 합성된 형태가 나타나게 되죠. 예, 우리가 BG라고 그랬고 앞에서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공극자속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이 델타를 여러 개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제 엄밀히 우리가 정의하는 거는 공극자속과 회전자 자속 사이의 각도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계산하기 쉬워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델타라고 정의합니다. 자, 다시 정의하죠. 우리 앞에서는 고정자 자속과 회전자 자속으로 얘기를 했는데 실제 데피니션은 공극자속과 회전자 자속 사이의 각도를 우리가 델타다라고 얘기하고 이 델타를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델타를 부하각이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회전자가 뒤지죠. 회전자가 뒤지니까 뭐로 동작할 때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다 우리가 이제 오메가 S의 속도로 돌고 있는데 이쪽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는데 누가 더 빨리 돌아요? 공극자속이 뭐보다 회전자 자속보다 빨리 돕니다. 이걸 우리가 전동기 동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때 이제 우리가 두 개의 자석 사이에 회전력이 발생한다. 이걸 우리가 기자력 토크라고 얘기를 했고요. 앞에서 그때 이 토크는 어떻게 될까요? 두 개의 자속 밀도의 크기, 즉 공극자속은 BG가 되고요. 그다음에 회전자속은 BR이 되겠죠. 그거와 비례하고요. 둘 사이에 끼인 각의 사인 값에 비례한다.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우리가 거기서 나왔죠. T는 원래 벡터로 표시하면 BR 크로스 프로덕트 BG 이렇게 되는 거죠. BG가 되는 거고요. 크기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K의 BRBG K가 빠졌고 K의 BRBG의 사인 델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델타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우리가 이제 토크의 크기가 바뀌게 되는데 자 일단 첫 번째 고정자에다가 만약에 여러분이 전압을 일정하게 인가하게 되면 BS의 크기 이거는 일정해요. 일정하죠. 일정하죠.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BR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거는 여기에 인가되는 IF가 일정하면 BR도 일정하죠. 자 일정하니까 역시 BG도 역시 어떻게 되죠? 크기는 일정합니다. 크기는 일정하죠. 그래서 이 토크 수직 중에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여기 BR 일정하죠. 여기 보면 일정합니다. BR 이거 BR 일정하고요. 그러니까 일정 회전자 코일에 전류를 흘리게 되면 상수로 줄 수 있고요. BG도 일정해요. 이거는 인가된 전압에 하고 주파수가 일정하면 BG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 동작 상태에 따라서 토크를 변화시키는 거 바로 뭐냐? 델타죠. 그래서 토크가 만약에 변화한다 그러면 이 토크는 뭐에 따른 함수가 되냐면 델타 토크는 결국 이 델타의 사인 값에 비례하는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죠. 자, 델타는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발생한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제 전동기 경우는 부하가 걸리게 되면 델타가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발전기 경우는 델타를 우리가 기계적인 토크, 입력에 따라서 델타가 바뀌는 그런 앵글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고정자의 일정한 전압 주파수를 인가했고 회전자의 필드 전류도 계좌 전류도 일정하게 했을 때 그때 발생하는 동기계에서 발생하는 토크는 델타의 사인 값에 비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어요. X축을 델타로 놓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토크로 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토크 곡선입니다. 토크 곡선. 자, 어떤 분포? 사인 값을 갖죠. 사인 값.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재는데요. 뒤처진 거를 포지티브로 그렸어요. 델타를. 그래서 델타 포지티브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사인 값을 오른쪽에 그리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BR이 더 빠르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BR이 더 빠른 경우가 바로 뭘까요? 여기는 발전기고요. 이쪽은 뭘까요? 전동기죠. 자, 그래서 델타 T 곡선에서 우리가 이 델타 값을 기준으로 해서 포지티브 값이 바로 우리가 전동기 영역이고요. 네거티브 값은 발전기 영역이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요. 우리가 동작을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자, 외부에서 이제 부하 토크가 이렇게 걸렸다 그러면 전동기에서 내는 토크는 델타가 쭉 벌어지죠. 벌어져서 여기로 와서 요 점에서 동작점에서 맺게 됩니다. 자, 부하 토크를 더 증가시키면 TL 다시 TL1이라고 그럴까요? 자, 요 점에서 동작하죠. TL2라고 그러면 요 점 TL3라고 그러면 이제 요 점에서 맺죠.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TL4
동작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가 있어요. 동작점이 부하 토크에 필요한 만큼 델타가 벌어짐으로 해서 전동기가 토크를 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런데 뭘 넘게 되면요. 예, 이 포인트 부하 토크가 여기를 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동작점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디로 갈까요? 자, 부하 토크가 더 커졌어요. 전동기가 내는 토크는 이게 맥스인데 어떻게 될까요? 델타가 더 벌어집니다. 델타는 어느 영역으로 가느냐? 여기를 이제 벗어나는 90도를 벗어나는 영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긴 동작점이 없습니다. 그러면 델타가 벌어질수록 토크, 전동기 내는 토크는 어떻게 돼요? 거꾸로 줄어들게 돼요. 그럼 델타가 점점 벌어지죠. 그럼 델타가 또 벌어지면 토크 더 떨어지고요. 어디로 갈까요? 여기로 갑니다. 즉 전동기가 발생하는 토크가 제로로 가는 점으로 가죠. 그래서 이때는 서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델타 굉장히 중요한데 델타는 부하에 따라서 증가한다 그랬죠. 부하의 크기에 따라서 델타가 몇 도? 90도를 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델타가 점점 벌어지고 서버려요. 나중에 이제 정지해 버리죠. 그러니까 동기 속도로 회전을 못 합니다. 그래서 델타 90도로 넘었을 때를 뭐라 그러느냐? 이제 더 이상 동기 전동기로서 동작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죠. 이 현상을 뭐라 그러냐면 탈조라고 얘기합니다. 예, 탈조. 예, 그걸 또는 동기이탈 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를 넘게 되면 뭐가 일어나요? 탈조. 그래서 동기이탈. 영어로는 out of synchronism, 네, synchronism, 네, synchronism 이렇게 얘기합니다. 탈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뭘까요? 전동기가 내는 최대 토크는 요겁니다. 그래서 부하가 요까지 갈 수 있는 건데요. 이 Tmax를 뭐라고 그러느냐? 뭐랄까요? 항복 토크. 예, 항복 토크. 그래서 Tmax를 이제 동기기가 항복한 거죠. 이제 서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부하가 그 이상 걸리게 되면 서버리죠. 항복 토크. 혹은 동기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탈출 토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풀아웃 토크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동기 전동기에서 낼 수 있는 최대 토크가 됩니다. 지금 전동기 동작이니까. 자, 그래서 부하가 이 근처까지 가면 굉장히 위험하죠, 사실은. Tmax 근처까지 가서 Tmax를 넘는 순간 바로 탈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탈조가 되면 스무드하게 쓰는 게 아니고요. 우당탕탕탕탕 거리면서 out of synchronism, 즉 탈조가 되면 고정자가 돌아가는 속도는 계속 오메가 S로 도는데 회전자의 속도는 같은 속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막 N극 S극이 막 바뀌게 돼가지고요. 토크가 정방향 역방향으로 마구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우당탕탕해서 잘못하면 축이 부러질 정도로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죠. 우당탕탕 거리면서 이제 운 좋으면 쓰게 되고요. 운 나쁘면 이제 축이 부러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전동기로 동작할 수 있는 거는 0도부터 어디까지일까요? 90도죠. 그런데 이건 이론적인 거고요. 90도 위험하죠. 90도에서 쓰게 되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쓸 때는 이거보다 확 낮춥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 TR까지 사용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델타 R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전동기로서 동작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TR을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가 전격 토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격 토크는 이 풀아웃 토크, 최대 토크에 얼마쯤 쓰냐면요. 그러니까 Tmax가 보통 TR의 1.5에서 2.5배가 되도록 그렇게 운전 영역을 설정합니다. 그럼 이제 TR이 뭐냐? 전격 토크인데요. 이 전격 토크는 뭐하고 관련이 있을까? 이거 이 크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크기는 BR하고 BG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로타에 이제 여기 전류 흘리죠. 이 전류를 우리가 계좌 전류인데 계좌 전류를 뭐로 놔야 되냐면 전격 전류로 놔요. 그래서 계좌 전류, 전격 회전자 전류 흘리고요. 그 다음에 고정자에도 역시 전류를 흘리죠. A 해가지고 여기 흘리는 전류도 역시 전격으로 놓습니다. 고정자에도 전격 전류 흐를 때 이때가 이제 전격 전류가 흐를 때 그때 발생하는 토크를 우리가 전격 토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격 토크를 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보다 더 큰 토크를 내게 되면 고정자의 전격 전류보다 더 큰 전류가 흐르게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고정자 권선이나 회전자 권선은 자기 전격 전류에 맞도록 권선의 굵기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전류가 흐르게 되면
열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전격 토크 이상으로 걸리게 되면 계속 걸리게 되면 권선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그 성능이 저하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게 전격 토크까지만 동작시키도록 그렇게 제한을 해야 됩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해야 되죠. 자, 그래서 뭐 Tmax는 TR에 1.5에서 2.5배 가끔 뭐 객관식으로 나옵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죠. 당연한 거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TR을 고까지 여기까지 쓰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쓰겠다라는 거고요. 그럼 델타 R의 각도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약 90도가 굉장히 위험한 각도고요. 약 25도에서 40도 정도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설계를 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발전기의 경우는 이제 이거죠. 델타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90도까지가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거고요. 이때가 역시 그 프라우 토크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요 곡선 중요하죠. 이게 동기기에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러죠? 동기기 하면 반드시 우리가 이제 꼭 알아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이 토크 앵글 델타 또는 로드 앵글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하각하고 토크와의 관계 그래프, 그래프를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거 몇 개 배웠죠? 탈조라는 거, 그다음에 동기이탈. 자, 그래서 요거 하나 더 있네요. 자, 이 점선 부분은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TL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가 동작점이 여기 있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A는 안정한 점이고요. B는 불안정한 점이다. 이거는 이제 어디로 갈까요? 정지 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 얘는 여기서 안정하게 동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A와 B 포인트 중에 A는 안전한 정상적인 동작점이고요. B는 우리가 불안정한 평형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됐고요. 자, 이런 이제 동기기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했는데, 자, 이제 이슈는 동기기는 아까 여기 보면 동기기에 여기 권선을 감아서 여기다가 직류를 흘린다 그랬습니다. 이 동기기의 이제 우리가 단점이라고 할까요? 자, 여기다 직류 어떻게 흘리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권선이 회전합니다. 근데 우리가 파워 서플라이가 있어요. DC 파워 서플라이. 그럼 이제 여기서 선이 있죠. 그럼 여기 파워 서플라이에서 전압을 인가를 해서 그러니까 전류를 흘려야 되는데 여기 DC를 이쪽은 뭐라고 있어요? 여기 정지해 있고요. 근데 이쪽 건설은 뭐라 했죠? 회전을 하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저기다 파워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정지된 파워 서플라이로부터 저쪽 회전자 건선에 계좌 건선에다가 직류를 인가를 해야 되겠죠. 그냥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이 막 꼬이겠죠. 막 꼬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계좌 건선에 전류를 흘리는 거, 전압을 인가해서 전류를 흘리는 게 좀 이슈가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자, 여기 이제 건선이 있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회전을 하죠. 돕니다. 바로 여기 이쪽에 이제 그 파워 서플라이가 이렇게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정지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지해 있고 이쪽 건선은 뭐라죠? 회전하죠. 그래서 쓰는 게 요거 있죠. 요거 이걸 우리가 링이죠. 이걸 우리가 슬립 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슬립 링. 그 다음에 여기 이 건선은 정지해 있으니 요걸 이쪽에 연결하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브러쉬. 그래서 뭘로 해결하느냐? 이런 미케니컬한 장치로 해결을 합니다. 슬립링은 회전하는 회전자의 계좌하고 같이 돌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전력을 공급할 때 정지해 있는 파워 서플라이로 연결을 해야 되니까 이게 브러쉬를 통해서 우리가 전류를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좌에 회전하는 권선에 전원을 공급할 때 바로 이 슬립링하고 브러쉬를 이용을 하죠. 밑에도 마찬가지죠. 슬립링과 브러쉬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회전자에 그러면 회전자의 전자석을 어떻게 만드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통형 이렇게 원통형으로 한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강의 처음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 원통형에 대해서 하죠. 이거는 이제 다시 켜졌네요.
네, 원통형은 주로 이극기에서 활용을 합니다. 이극기. 그래서 권선을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처리하는데 이게 보니까 뭘 썼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분포권이라는 걸 썼죠. 예. 그래서 분포를 해서 그 실린더 내부에 분포를 해서 거기다 전류를 흘리죠. 그래서 이거는 주로 고속으로 쓰는데요. 이 고속일 때는 이 반경이 크면 클수록 원심력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 반경을 키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늘고 긴 형상을 갖도록 쓰죠. 그래서 이극기 같은 경우는 회전자의 구조가 이런 원통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부 전동기에 쓰고요. 주로 고속용으로 써요. 이 고속용 발전기가 발전기에서는 뭐냐면 가스터빈입니다. 가스터빈. 그래서 대용량 증기터빈이나 가스터빈은 가스터빈이 가장 속도가 빠릅니다. 그럴 때 그는 가늘고 길게 한 회전자의 형상을 갖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거 원통형 즉 난셀리언트 폴 타입은 주로 P 콜 2 이극기에서 씁니다. 이극기 혹은 사극기 일부에서 쓰는데 대부분 이극기가 고속용이다라는 거고요. 이 고속용으로 그 제일 많이 쓰는 게 바로 뭐냐면 가스터빈용 발전기, 가스터빈용 동기 발전기의 회전자 구조는 원통형. 그다음에 특징은 가늘고 길게. 왜? 회전력이 원심력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고속으로 돌기 때문에요. 가늘고 길게 배치를 한다. 그래서 가스터빈 혹은 대용량의 증기터빈 또는 일부 전동기에서 쓴다는 거고요. 자, 대부분의 전동기 즉는 이런 돌극형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돌극형, 셀리언트 폴이라고 그랬죠. 뭐라 그랬죠? 원통형, 실린컬 혹은 난 셀리언트 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국 이상에는 보통 그 돌극형을 씁니다. 근데 이게 극수가 커지면 여러분 앞에서 배웠죠. 극수가 커지면 동기 속도가 작아지게 되죠. 작아지게 되니까 우리 보통 저속입니다. 저속. 그래서 저속용일 때 쓰고요. 자, 이거는 이제 이게 극을 많이 배치하다 보니까 반경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그런 타입이죠. 그래서 이건 보통 뚱뚱합니다. 그렇죠? 굵다라고 얘기하고요. 대신 자, 여러분 기억할 게 그 모든 용량은 최적에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굵게 하는 대신에 에, 짧게 하죠. 그래서 굵고 짧은 형상을 갖고 있고요. 이게 대부분의 전동기를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권선을 감는 거 보면 이렇게 감았죠. 이제 대부분 뭐냐면 이제 집중권이라고 합니다. 집중권. 여기는 이제 뭘 쓰죠? 우리가 분포권. 그래서 여러 편의 그 표면에 걸쳐서 쓰죠.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의 전동기에서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력 발전용, 수력 발전용 발전기는 저속으로, 폴스를 크게 해서 저속으로 회전을 시키고요. 또는 소형 발전기가 바로 이 돌극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동기기, 동기 전동기 발전기의 구조인데요. 회전자의 구조가 바로 이렇게 원통형, 실린더리컬 타입하고 돌극형이 있는데 실린더리컬 타입은 주로 P 이퀄 2 고속용으로 쓰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가스터빈용 발전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전동기나 동기 전동기나 또는 수력 발전용 발전기 또는 소형 발전기는 대부분 돌극형을 채택을 하고 있죠. 돌극형을 채택한다는 거죠.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그 뭐 아직 우리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러면 이 계좌를 어떻게 공급하느냐 계좌의 전원을 바로 하나의 이그젬플을 보여드렸죠. 뭐죠? 슬립 링과 브러쉬를 이용해서 우리가 계좌를 우리가 공급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자, 먼저 원통형 회전자 아까 있죠 고속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통형 회전자인데요. 원통형은 고속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속이죠. 고속으로 돌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가늘고 길게 만든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가늘고 길다 보니까 양쪽 축이 길다 보면 우리가 비틀림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하하고 전동기 사이에 비틀림. 그래서 비틀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강성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이 원통형은 고속이고 가늘고 길게 하기 때문에 강성이 필요해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그 교류 전동기일 때 기본적으로 철심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죠? 성형 코일 성형 철심 성층 철심을 쓴다고 그랬는데요. 이 성층 철심은 그렇게 강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원통형 회전자에는 성층 철심을 쓰지 않고요. 굉장히 강한 에, 단조강을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일체형을 써요. 왜냐하면 비틀림이나 이런 걸 얻기 위해서. 그러면 성층 철심을 쓰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에디 커런트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성층 철심을 썼는데 에디 커런트가 그러면 회전자에 그 동기계 회전자에 있느냐? 저게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회전자 철심에 통과하는 자속의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회전자가 회전자계와 같은 속도로 회전하기 때문에 와류 현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굳이 라미네이션이라는 것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동기전동계 회전자에는 라미네이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성층 철심을 쓸 이유는 없죠. 근데 성층 철심이 그렇게 강성이 뛰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강한 철을 이용하죠. 단조강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여기 그림에 여기 이제 일체형 단조강을 썼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일체형으로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이제 코일을 배치를 해야 되죠. 왜냐면 계좌 코일을 감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깎아내야 돼요. 밀링으로 깎아내야 됩니다. 거꾸로 큰 실린더 모양의 단조강을 깎아서 밀링으로 깎아가지고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계좌건선을 이제 넣죠. 자, 근데 계좌건선에 이 턴수를 크게 해야 돼요. 왜냐면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돌긋기라는 걸 쓰게 되는데요. 앞에 대부분 돌긋기 쓴다 그랬죠?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고정자고요. 이게 이제 회전자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는 공극이 5밖에 안 되는데요. 여기는 또 엄청나게 또 공극이 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돌국형을 쓰게 되면 고정자와 회전자 사이의 공극이 크게 돼요. 공극이 크다면 자기장이 크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일정한 자속을 내기 위해서는 기자력을 크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자력을 크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권선을 많이 감아가지고 전류를 흘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보면은 턴수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턴수, 턴수, 선수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런 도체 홈에다가 턴을 감는데 많이 감아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코일 담부를 하면 우리가 이제 코일을 이렇게 이 부분이죠, 담부. 뒤에서 이제 리턴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코일 턴수가 많으니까 담부를 하게 되면 여기다가 이게 이제 담부인데요. 이 담부가 겹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비비 꽈가지고 이렇게 에, 쇄건이라는 게 뭐냐면 맴돌이형 쇄건이라는 게 꽈가지고 다음으로 집어넣어요. 여기서 나온 거를 한 바퀴 돌려서 다음으로 넣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맴돌이형 쇄건이라고 하는데 왜냐면 코일 단수가 여기서 계속 겹치면 이게 두툼해지거든요. 두툼해진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바퀴 돌려가지고 다른 쪽에 이제 집어넣는 맴돌이형 쇄건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권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중권, 요거는 우리가 DC 모터 할 때 다시 살펴볼 텐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DC 모터에 권선을 이렇게 계좌를 감는 법이 이게 중권을 이용을 하는데요. 아마추어 감는 법이. 여기는 중권을 쓰기가 어렵다. 원통형 회전자에서는 맴돌이형 쇄건을 이용을 한다라는 거죠. 자,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고정해야 되겠죠. 이 고정은 우리가 어, 예, 고정은 고정은 여기 구속환이라는 걸 갖고 합니다. 구속환, 구속환, 구속환. 그래서 코일 담부를 한 다음에 그 위에 구속환이라는 것으로 리테이닝 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일 담부를 고정합니다. 밖으로 왜냐면 이게 회전하니까 고수로 둔다 그랬죠. 그럼 밖으로 튀어나오면 안 되니까 그거를 회전을 시키는데 이 코일 담부만 모여놓은 거죠. 근데 여기는 전동기 에너지 변환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요. 근데 여기도 이제 전류가 흐르니까 이 주위에 뭐가 자기장이 발생을 하죠. 그 자기장이 이쪽에 시스템에 영향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설 자속을 줄이기 위해서는 하는 방법이 뭘까요? 자속이 되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비자성을 씁니다. 비자성. 고강도 특수 합금강을 씁니다. 비자성이 중요합니다. 비자성을 쓰는 이유는 코일 담부의 누설 자속을 줄이기 위해서. 코일 담부의 누설 자속
이거를 이제 굉장히 떨어뜨리기 위해서 자, 코일 단부는 어떻게 고정해야 되니까 이 고정환이 구속환이 필요하게 됩니다. 리테이닝 링이 필요한데 강도가 일단 중요하고요. 왜냐면 원심력에 있어도 뛰어나가지고 고속 원심력에 뛰어나지 않아야 되니까 굉장히 고강도 특수 합금강을 쓰는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 자성이 굉장히 작아야 된다. 비자성문집에 누설 자석, 코일 엔드에 코일 단부의 누설 자석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걸 굉장히 줄여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보는 게 우리가 이제 돌극형 회전자입니다. 당연히 폴스가 많죠. 폴스가 많고요.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계좌입니다. 계좌 한 개. 여기서 보면 요거 하나, 요거 하나죠.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건 뭐예요? 끼움새죠. 여기다가 딱 끼우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끼우는 거죠. 딱 슬라이딩해서 끼움새로 딱 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이것을 연결하는 이게 뭐냐면 스파이더입니다. 스파이더는 이 축과 이 계좌를 연결시키죠. 계처를 연결시켜주는 스파이더고 여기 이제 N극이 되면 이게 이제 어디를 통해서 자석이 흘러야 되겠죠. 연결시켜주는 게 바로 뭐냐면 계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철이 자석의 통로를 만들어주는 형태로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용량이 굉장히 큰 겁니다. 크기 때문에 한 번에 전체 회전자를 못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계좌를 따로따로 만들어 가지고 조립하는 형태고 그 조립하는 것 중에서 서로 강도를 연결시켜 주는 거, 고정시켜 주는 거를 우리가 스파이더라고 합니다. 뭐 가끔 우리가 이제 뭐 시험 문제 보면 뭐 기사 문제 혹은 뭘까요? 뭐 국가 고시 뭐 이런 거 보면 스파이더 나오죠.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스파이더가 뭐냐? 스파이더맨?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그 계좌를 그 회전자 축하 고정시켜주는 장치 이걸 우리 스파이더고 그 다음에 이거는 계철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석의 통로를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계철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돌고갱 회전자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특징 뭐라 그랬어요? 두껍다고 그랬죠. 굉장히 반경이 크고요. 짧아요. 짧게 만드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 돌국형 회전자도 우리가 고속에 쓸 수 있어요. 이제 보통 사극기, 사극기는 뭐 고속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원통형으로도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돌국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돌국 형태일 때는 이제 이게 튀어나오니까 문제가 되죠. 그래서 막 지금 이 스파이더 같은 거 가지고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일 때는 강성이 필요하니까 이거는 완전히 일체형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일체형 단조강 돌국기인데요. 돌국기를 일체형으로 만든 이유는 고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속으로 쓸 목적. 그래서 육국기는 없어요. 이 사극기일 때 특별히 우리가 고속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건선을 이렇게 감은 거죠. 이렇게 감은 건데 이게 튀어나오지 않도록 여기 보면 여기 좀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만 넣는 거죠. 이렇게 예.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이걸 뭐라 그러냐면 폴 슈 신발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발을 이제 보호하는 신발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폴슈라고 하죠. 폴슈. 그래서 여기 약간 튀어나온 겁니다. 이렇게 얘도 보면 여기 튀어나와 있죠. 거기다 이제 밑에다 감는 거죠. 이건 이제 원심력 때문에 권선이 튀어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폴슈라는 거를 쓰게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뭐 목요일날 수업이 목요일날이 우리가 추석날이죠. 그래서 뭐 보강은 다음에 하고요. 여러분 이제 추석 면접을 좀 보내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연휴 때 좀 릴렉스 좀 하시고 그 남은 시간에는 앞에 우리가 이제 수업할 때 좀 미냈던 부분을 다시 보충하는 그런 형태 시간을 좀 보내기를 좀 바라고요. 다음에 그 목요일 날 수업은 다음에 보강을 하도록 하고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그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